전북 지역 수위가 피해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전에 좀 방류량을 늘렸거나 아니면 그 댐의 수위를 갖다가 좀 낮춰놨으면 이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집 침수 안 당해봤죠. 한 달 넘게 보일러를 켜도 물이 방바닥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갈수록 줄고, 그러니까 이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정말 망연자실이죠, 말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 담아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두 분 패널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국조커 정명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패널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직원. 네, 직원이 항상 이렇게 툴툴거리는 그리고 로컬엠 기자 안병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올해 힘듭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또 폭우 때문에 힘들고 지금 복구도 좀 여기저기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오늘 김 기자님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느닷없이 가운데 앉아서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센터를 보게 된 게 지금 여기 안방마님인 이진철 기자가 좀 태풍 피해 현장 촬영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좀 평균 비주얼이 좀 낮아졌지만 요즘 힘들어요, 정말. 마스크 끼고 다니느라고 쓰고 다녀야 하니까. 요즘 또 실내에서까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라 그래서 제 방해를 다 닫아놓고 사람들 못 오게 하고 벗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실내에서 외부 활동은 늘 껴야 하니까 땀도 차고 덥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한 2, 3주 정도 국가적 차원의 셧다운을 한번 하고 나서 리셋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마 정부에서도 뭐 3단계 고민하는 게 그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현장에서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8월 초에 수해 때문에 지금 남원, 임실, 순창 지역 같은 경우는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코로나19까지 이제 이게 겹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또 남원으로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쪽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죠. 그것까지 겹치니까 자원봉사를 자꾸 받아가지고 복구 작업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또 방역 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전북 지역 수위가 피해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남원 지역 수위가 지금 상당히 많았잖아요. 우리 정민기 기자 당시 수위 발생 때 그 아마 제방이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을 상황에 그 현장에 좀 아마 갔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심각했지요. 보면 산사태 현장도 그렇고 섬진강 제방이 이제 유실되면서 범람된 그 지역도 그렇고 제가 실질적으로 취재를 하면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민분들한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사태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나 아니면 그 산지를 가지고 이제 개발 중이거나 그래가지고 이 피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피해가 심해졌다. 섬진강 같은 경우도 남원 지역 같은 경우 이 제방 유지 관리 그리고 또 거기가 그 다리 금곡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금곡교가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곡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방 물길이 틀어지면서 이제 제방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금곡교를 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치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없애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뭐 없어지지 않으면서 이 피해가 더 커졌다. 그리고 최근 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원인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런 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주민들 차원에서는 참 그래 일단 하늘을 탓했는데
워낙 쏟아졌으니까 하늘을 탓했는데 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다리 금곡교회 문제 그리고 그 섬진강 그쪽에서 늘상 범람의 위기는 언제든 있었다, 잠재돼 있었다. 그래서 좀 그런 위기 의식도 있었고요. 문제는 섬진강댐에서 방류를 하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섬진강댐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계속 항의 방문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 예. 첫 번째. 그래서 댐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가 적정 수준이 되니까 방류를 했고 그리고 거의 일기예보에 맞춰서 했다라는 거고 지자체나 피해 주민들 얘기는 아니 비가 계속 쏟아진다고 하는데 미리 물을 좀 방류를 해놨으면 한꺼번에 방류하고 안 그래도 물난리 난 상황에서 방류를 해버리면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물속에 잠기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8월 8일 섬진강댐 제방이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질 시점에 8월 8일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였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에 좀 계셨을 때인데요. 그 전에 방류량을 확인해 보면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던 8월 6일과 8월 6일에 196톤 초당 방류량입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는데 이때는 199톤, 그리고 호우경보가 발효된 8월 7일에는 395톤, 그리고 8월 7일 오후에는 400톤을 방류했습니다. 근데 제방이 무너진 그 당일 8월 8일 오후가 되면서 1,400톤, 그리고 오후 늦게는 1,800톤까지 방류가 됐는데 오후가 아니고 오전 9시가 1,400톤. 그렇네요. 오전 9시가 1,400톤이었고 6시가 지난 오후 3시경에는 1,800톤까지 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또 이렇게 초당 많은 양의 방류가 되면서 제방이 무너졌다는 이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는 건데요. 주민들이 자꾸 화를 내고 지자체에서 이건 인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장마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미 기상청에서도 예보가 엄청나게 호우가 내릴 거다라고 예보가 된 상황이었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이 사전에 좀 방류량을 늘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댐의 수위를 갖다가 좀 낮춰놨으면 그렇죠. 충분히 대응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대로 우리는 계획대로 쭉 찰 때까지 계획 홍수위까지 가져오고 있었다가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니까 이건 방류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밑에에서는 그러면 일기예보는 왜 필요하고 왜 그걸 예측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하는 주체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높아지면 열고 낮아지면 닫고 이것만 할 것 같으면 그게 수자원공사 하는 일이냐라는 게 주민들 지자체의 분통인 거죠. 일단 홍수 조절 시스템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발현이 됐는데 네. 특히 이제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아까 이제 매뉴얼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피해 주민들이 원했던 예방적인 조치가 좀 안 돼 있던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또 우리 또 지자체에서 홍수 조절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도 좀 많이 좀 제기가 됐는데 현재 취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저희 도내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가 지금 남원, 임실, 순창 이런 곳이 좀 피해가 심한데 남원시하고 임실군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함께 이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자동 예경보 시설이라고 그 마을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런 재해 상황에 대비를 해서 그런데 그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가 구축해 놓은 이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단 이런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이게 유관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기상청 이런 유관기관의 정보까지 싹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기록까지도 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있어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 홍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구축을 해놓은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전 기자 얘기대로 실제로 물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큰 댐은 주로 누가 관리하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예. 관리를 해요. 작은 댐이나 저수지나 뭐 이런 건 누가 하냐면 주로 또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또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도 뭐 작은 하천들은 국가 하천에서 뭐 따로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지만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에서 운영 주체예요. 정말 이것들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 일원화돼서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 관리 주체가 또 다 다르다 보니까 댐을 건설했던 주 목적을 보면 당초 댐을 건설하면서는 홍수 조절 기능을 때문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 주체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할 때는 국토부였는데 지금은 다목적 댐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가 이제 관여해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수자원공사가 전력 생산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전력 생산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수단으로도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좀 문제인데 홍수 조절에 대한 기능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물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력을 이용하는 문제 거기가 홍수 조절 기능보다 우선시 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목소리가 다시 국토부로 일원화시켜서 홍수 조절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이런 그 원인에 대한 논란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차원도 되고 정부에서 이제 조사가 좀 진행이 될 건데요.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책도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상태에 된 이 피해 주민들의 지금 피해 상황 복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수해가 난 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못 오고 있고 현장에 가보면은 집이 이미 지붕까지 차 있는 상태여서 뭐 가재 도구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 피해 그 재난 복구 현장 특히 가축 시설이나 좀 이런 부분들 현장은 좀 어땠나요? 지금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자원봉사자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이제 과연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그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마을 주민들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재민들은 집이 복구가 돼야 집을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 도움의 손길이 하나라도 필요한데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갈수록 줄고 그러니까 이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행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아직 복구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전혀 기본적인 그러니까 응급 복구가 안 된 데가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뭐냐면 행정에서는 뭐 다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또 뒤로 밀리는 거고 자꾸 피해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응급 복구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기준으로 또 태풍까지 오고 있잖아요. 정말 망연자실이죠, 말 그대로. 집 침수 안 당해봤죠. 제가 시골집이 한 십수년 전에 침수가 됐어요. 방까지 싹 물이 차서. 그래서 이제 물은 그날 빠졌어요. 그 전체가 집을 다시 집으로서 가동하는데 그 1년 걸린 것 같아요. 한여름이었어요. 똑같이 지금 같은. 보일러를 다시 켜고 뭐 한 달 넘게 보일러를 켜도 물이 방바닥에서 계속 올라와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응급복구라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정상적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고요. 더 큰 거는 뭐냐면 피해를 당한 거에서 물론 이제 천재지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복구하고 그래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걸 대비해서 뭐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정 정도 자활을 할 수 있게 보험이라는 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일반 사람 누구나 다 들 수 있고 집이나 이런 것도 들 수 있고, 하나는 농민들이 드는 농작물 재해보험. 그런데 둘 다 그러니까 이게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낮아요. 문제는 이건 가입률이 낮다 보니까 피해 보상은 많이 되지만은 가입률이 낮아서 실제로 그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률은 이제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가입률은 높은데 이 피해 보상이 너무 금액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구는 됐는데 오래 지나 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일정 정도 수익이 있어야 내년 농사도 준비하고 내년 사업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미 빚이 몽땅 빚만 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씩 하고 개인 파산하는 주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들이 자활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선은 응급복부에 있어야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일단 다행히 남원 그리고 순창 그리고 임실지역 고창 이렇게 수해가 좀 많이 발생한 곳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지원 보상이 되느냐 이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건데 이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공공 부분에 투입이 되고 지원받을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죠. 이 집이 정상적으로 사용할지 어쩔지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또 수년이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 1,600인데 이게 뭐 이건 뭐 가전제품 몇 개 사면 뭐 없는 그냥 끝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지금 지자체나 지금 도에서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본인들의 요구나 이런 노력에 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있지만 뭐 노력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혜택은 정말 적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달리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거는 개별 보상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SOC 시설이나 기반 시설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자체가 다 떠안으려면 너무 큰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구하고 정비할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 우리가 봐야 할 건 개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이든 재해보험이든 이 두 가지가 보편적인 보험으로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자동차 보험 무조건 다들 가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가격의 뭐 90%, 95%까지 뭐 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가입률이 너무 낮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더라도 농작물 뭐 침수 피해 뭐 이런 거는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농업 피해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농가에서 알아서 감당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도 막상 이게 피해가 안 되고 나무가 지금 살아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나무 같은 경우 그러면 피해가 아닌 거예요. 이미 과일은 상처가 많이 나서 이거를 가을 되면 수확을 제대로 못 하는데 달려 있으면 보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막 그 너무나 보상 기준을 광범위하게 해놓으면은 보험 자체가 운영을 못 한다고. 보험을 못 하면은 보험료가 막 높아진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다. 지금 이제 농가 단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성이 없다. 너무나. 그럴 바에 뭘로 가입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준도 까다롭고 또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또 증명도 해야 하고 뭐 이런 절차 그리고 보상금도 미미해요.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과연 내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 이거 가입할 필요가 있냐? 가입 않는 게 낫다는 거죠.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선포됐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뭔 혜택을 볼 수가 있냐. 이걸 따져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적고, 그리고 현장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관련 부서들이 TF팀을 꾸리든 뭔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하는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궁금해가지고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으려고 전화를 하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핑퐁이에요. 건축과에다 전화하면 안전재난과에 전화해라. 안전재난과에 전화하면 건축과에다 물어봐라. 민원실로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그러니까 주민들은 본인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 후에 지원 규정을 좀 선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 규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월드컵이 있던 해입니다.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고 그 후로 20년 동안 지금 개정이 되고 않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보도국조커 정명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개정되지 않은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지원 기금이 정부 개인한테는 전혀 안 가요. 전부 아까 도로시설이나 뭐 제방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만 가고, 그러니까 그 지자체 와서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공시설 SOC 회보소에 주로 배당이 되고, 우리 농작물, 상가, 공장 이 피해 산정은 절대 안 가고 지원도 안 되고 폐지돼 있고. 개별 보험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강원도 철원에서도 외부는 다 그냥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지역 내 철원 같은 경우 군 주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장병들 한 300명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응급 피해 복구는 제가 보기엔 한 달, 두 달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농작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사실상 이제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최대 피해 복구는 제가 보기엔 자립 방안이다. 자활 방안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지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이면 저 같아도 제가 먼저 제 집 복구하고 옆집도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서 무리하게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감염 위험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차치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빨리 마련해 주길. 지자체 차원에서 나는 지방 채권 발행하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500억 정도, 300억, 500억 정도 지방 채권을 발행하고, 그거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원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n분의 1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고, 그거에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을 해준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침없는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기자회견, 다음 시간에도 지역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